지금까지 최현석 저자의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강연 듣고 나니까 좀 어떠신가요? 왜 테슬라가 이런 혁신 기업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책의 제목대로 산업계의 말 그대로 쇼크를 가져다준 기업인지 알게 되셨는지 좀 궁금도 합니다. 아마도 이번 강연 들으시면서 많은 인사이트 얻으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또 궁금한 점도 많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30분 정도 질의응답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혼선을 막기 위해서 일단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좀 카메라를 좀 켜주시고 손을 이제 거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질문자분을 호명한 뒤에 그 마이크 활성화한 다음에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 카메라 활성화를 좀 안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 강연 전에 받아온 사전 질문이 있어서 이것부터 하나 좀 저희 최현석 저자께 여쭤보고 그 동안에 좀 세팅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질문을 받아오면서도 조금 이제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문이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었는데요. 테슬라가 원체 전기차 분야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으니까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좀 자존심이 상한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이런 전기차로 이제 승부를 한다고 할 때 테슬라의 어떤 방식을 답습해서 따라가는 것이 맞겠느냐 아니면 테슬라가 전기차 분야에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경쟁자들이 테슬라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치고 나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음. 있으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네, 답변해 주십시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 테슬라의 모델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테슬라는 이제 쉽게 말하면 애플처럼 완전히 완벽한 자기 생태계를 만들고 있죠. 뭐냐하면 그 전기차를 한번 예로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는 충전을 해야 되죠. 근데 충전을 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른 회사의 전기차들은 별도의 어떤 다른 전력 업체라든지 다른 외부의 업체가 만들어 놓은 전력망에 이제 충전기를 꼽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충전을 하려고 할 때 그 매끄럽게 통신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체험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테슬라는 어 이제 차에서 주변에 슈퍼차저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자 그러면 슈퍼차저가 이제 찾으면 쭉 나오겠죠, 내비게이션으로. 그럼 여기에 슈퍼차저가 어디에 있고 가는 데까지 몇 분이 걸리고 그 공간에 지금 남아 있는 슈퍼차저 충전기가 몇 개고 이런 정보가 다 뜬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면은 거기까지 딱 자동으로 이제 그 경로 안내가 뜨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배터리는 충전하기 전에 약간 그 준비 작업이 필요해요. 온도가 떨어져 있으면 살짝 데워 준다든지 너무 이제 온도가 올라져 있으면 좀 쿨링을 해 준다든지 적절하게 이제 슈퍼차저는 고속 충전이잖아요. 고속 충전은 상당히 배터리에 좀 부하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프리 컨디셔닝이라고 테슬라는 말하는데 그 작업을 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주 매끄럽게 시니스한 그런 어떤 충전할 때 고객한테 체험을 주는 거죠. 실제로 기능적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충전과 전기차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테슬라는 내부에 아주 강력한 가격으로 치면은 원가만 해도 한 200만 원 이상 되는 어 요즘 뭐라 그러죠 이거를? HPC라고 그러나요?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라고 그러나요? 뭐 그 급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인 PC보다도 성능이 더 높은 정도의 굉장히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차의 모든 기능을 다 센서와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차의 모든 기능을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조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강력한 기능의 ECU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죠. ECU도 들어가지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어떤 식이냐면 창문을 내리고 닫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통제하는 아주 작은 미니 ECU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수백 개가 그냥 분산돼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그 테슬라의 모델 3 테슬라 차량들은 그걸 하나의 컴퓨터가 다 통제하는 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테슬라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바이스 자체에서 자동차 자체에서 기능적으로 이거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 그다음에 또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라는 이제 로켓 기업, 우주 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다가 지금 인공위성을 계속 저궤도에다가 인공위성을 또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2025년까지 한 2,000개 정도의 저궤도 위성을 지구상에 촘촘히 깔아가지고 이거를 모든 테슬라 차량하고 다 연결하겠다는 지금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 중이잖아요. 벌써 한 1,000개 정도를 띄워놨어요. 2025년까지 아마도 이변이 없는 한 12,000개 다 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차가 SK텔레콤이라든지 미국의 무슨 다른 통신회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신, 에너지, 모빌리티.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3대 산업이라고 하는 이 세 개를 전부 연결해서 테슬라만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완벽한 수직통합적 폐쇄적 구조는 애플이 구축해서 이거를 남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릴게요. 자, 이 구조가 정말 테슬라의 의도대로 잘 맞아떨어져서 한 2025년쯤에 완성이 된다. 그러면 테슬라는 사실상의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사업을 구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따라간다?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해요. 만약에 잘 된다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이 모델보다 더 나은 모델을 자동차 회사가 만들 수 있을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을 드리면 따라가야 해요. 현재로서는. 이 모델이 완성이 되면 정말 대단한 산업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이렇게까지 오르는 거는 이 사업이 정말 완성 단계로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테슬라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의 크기, 매출,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이런 것들이 이제 어마어마해질 것이라는 어떤 기대가 과도하게 선행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하지만 이제 그림이 되죠. 누가 봐도 이제 처음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은 많은 전문가들이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이제 막 발등에 불이 떠서 다들 다 쫓아간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회사들마다 엔지니어들 갈아 넣어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한다, ECU 개발한다, 서비스 개발한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따라간다고 했을 때 다시 그 질문에 대해서 돌아가면 자, 테슬라 같은 그런 수직 통합적 구조를 만들 수 있냐? 어렵죠. 왜냐하면 통신회사 갖고 있습니까? 우주의 위성회사 갖고 있습니까? 다 따로따로 연결을 해서 다 사업 제휴를 하고 양해각서 해가지고 뭐 제휴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회의하고 계획 세우고 어느 세월에 하느냐는 또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상당한 지금 난제에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자동차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냐? 자동차로서 우리가 어떤 매끄러운 제품에 줄 수 있는 만족감 이거는 아직 테슬라가 따라하기 어렵죠. 아시다시피 모델 3 저도 몰아봤지만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단차라든지 그다음에 차가 어떤 고급스러운 어떤 완성된 제품으로서 주는 어떤 매끄러움, 만족감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그 1월 CES에서도 온라인으로 이제 벤츠가 그 전체적으로 통합된 디스플레이 체계 이건 이제 앞으로 벤츠가 이제 내놓을 통합 ECU 그대로 테슬라 따라하는 겁니다. 통합 ECU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랑 같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벤츠가 같이 연합해가지고 그런 어떤 정말 벤츠만이 줄 수 있는 고급스러운 그런 체험에다가 앞으로의 어떤 미래적인 체험, 그 다음에 어떤 통합 서비스, OTA도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벤츠도 이런 것들로 빠르게 따라갈 수만 있다면은 아마 소비자들이 벤츠의 어떤 벤츠판 테슬라 같은 차량, 하지만 훨씬 더 고급스럽죠. 이런 차들을 많이 사주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벤츠도 사실은 굉장히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대단한 회사인데 혼자 다 못하니까 엔비디아가 다 뛰어들어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어떤 그 기존 자동차 회사와 뭐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모빌아이 인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또 제2, 제3 또 최근에 나왔듯이 애플 때문에 최근에 현대차 주가가 엄청 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애플 들어오겠죠. 구글 들어오겠죠.
이런 회사들이 기존 자동차 회사를 뭐 아예 사버린다든지 연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특히나 이제 애플이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전기차라든지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에 관해서 구체적인 그림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애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플은 한번 신사업에 잘 뛰어들지는 않지만 한번 뛰어들면 어떻습니까? 끝내주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애플이 마음먹고 지금 어떤 뭐 자동차 회사가 됐든 뭐 앞으로 전기차는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부품 회사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뭐 해가지고 강력하게 연합을 해가지고 애플만이 갖고 있는 지금 뭐 모바일 디바이스 완벽한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것과 연결이 당연히 되겠죠. 아이폰하고 당연히 애플카는 연결이 되겠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는 사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더 완성도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그 생태계의 어떤 고급스러움과 시밀스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또 끝내주게 잘할 수 있으니까. 애플이 마음먹고 뛰어들면 또 테슬라가 움찔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최원석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 책은 제가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책에 보면은 인제 테슬라가 인제 점차적으로 생산의 외주화를 하고 그리고 뭐 우리 한국 자동차 제조 산업이 그걸 인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노조 이슈도 인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현대차가 애플카를 뭐 생산한다는 뭐 인제 제안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걸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주가가 뭐 엄청 올라가고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자체 플랫폼을 안 가지고 가고 그렇게 외주화에 따라가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 사실 그 현대차가 지금까지 쌓은 어떤 경쟁력 그리고 인제 뭐 수소차라든가 이런 쪽도 사실상 종속이 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전에 답변하신 거에 연장선상이니깐요. 그거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그런 우리가 한번 주도권을 쥐고 특히 수소차 이쪽에서는 현대차가 나름대로 인제 어떤 뭐 프론티어로서 좀 시장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하나의 어떤 플랫폼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의견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거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하나는 이제 일단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건 이제 파워트레인의 얘기죠. 파워트레인 이제 동력 장치를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차의 어떤 플랫폼을 가져가느냐. 이건 이제 파워트레인 기계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죠.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소프트웨어가 자동차를 정의한다 해서 SDV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있겠죠. 첫 번째로 이제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전기차를 어떻게 만들고 차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발전될 것이냐의 측면에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책에 쓴 거는 테슬라의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2030년에 자기네가 2천만 대 만들겠다고 얘기를 해요. 뭐 농담처럼 하지만 테슬라는 무표정하게 일론 머스크는 무표정하게 2030년에 우리 2천만 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허황되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2천만 대를 다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아마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테슬라가 이제 모터라든지 핵심 어떤 하드웨어의 핵심을 다 짜고요. 그거를 뭐 부품 회사가 됐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 회사 중에 좀 이제 어려워진 회사들을 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휴를 한다든지 해서 나눠주어서 외주 생산을 할 수 있죠. 전기차는 얼마인지 이제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되면은 쉬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2천만 대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죠.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은 거죠. 이건 이제 테슬라의 관점이고요. 근데 테슬라가 이게 성공한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럼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현대자동차는 어떨 것이냐? 그럼 받아들일 수 없죠. 그거를 그대로 눈 뜨고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현대차는 어, 이 어떤 그 파워트레인 부분에 어, 경쟁력에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기존 내연기관 차에서도 많은 이제 여태까지 노하우를 쌓아왔고, 말씀하신 대로 현대자동차는 사실은 하이브리드 카라든지 전기차들을 다른 회사들보다 굉장히 먼저 개발을 하고 열심히 보급을 하려고 노력했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어떤 노하우가 상당히 쌓여 있어요. 그 하이브리드 카를 오래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이브리드 카에서 엔진 빼고 모터로 하면은 전기차로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하드웨어적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수소차. 사실 수소차는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현재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는 소형 승용차들, 소형뿐만이 아니라 승용차, 패신저카까지는 전기차가 상당 기간 주도권을 갖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수소차는 뭐 일부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대형 버스, 트럭 뭐 요 정도. 이제 수소차는 사실은 그 전기차하고 똑같고요. 사실은 거기 파워트레인만 수소 연료전지, 퓨얼셀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는 꼭 자동차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아시다시피 그 유럽이 이제 앞으로 그 재생에너지, 신재생 뭐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 전기 에너지의 절반 이상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게 이제 기저 전력으로 쓰기에는 좀 이제 이게 불확실하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저장해서 이 전력 그리드에다가 잘 뿌려주느냐. 이거에 이제 저장 장치로서의 수소 연료전지, 수소 생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쪽에서 아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소형 패신저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수소차는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은 아마도 패신저카는 전기차 중심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대차가 어느 정도 경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있고요. 근데 또 하나의 관점이죠.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굉장히 복잡하죠.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도 머리가 엄청 아플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인력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구글이나 애플이 있고 또 엔비디아가 있고 테슬라가 있고 이렇단 말이죠. 테슬라는 사실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굉장히 뛰어난 소프트웨어 인력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거죠. 아마도 자체적으로는 물론 이제 현대자동차가 앱티브라는 미국의 그 전장 전문 회사와 합작을 해가지고 그 모셔널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거기서 미국에서 열심히 지금 자율주행 개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부품 개발사들, 전장 쪽 소프트웨어 개발사들하고 협력해가지고 지금 테슬라가 중앙에 딱 꼽아놓는 그런 어떤 강력한 컴퓨터 칩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말 테슬라하고 붙었을 때 동등하거나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성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는 아직까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가 앞으로 어떤 IT 쪽이라든지 쪽하고의 어떤 제휴가 아무래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불가피하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길을 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떻게 답변이 좀 이렇게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 보자면 그 생산 외주화라든지 이런 전장화의 가속화에 있어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직면해 있는 것들이 어떤 파워트레인을 중심으로 한 기계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도전이라든지 접근이 필요할 터인데, 완성차 회사들이 어떤 기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조립이라든지 어떤 기술 노하우들은 충분히 갖추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어떤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 뭐 외주화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경쟁에서 떨어진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존 전기차 회사들에게 어떤 인수합병이 된다든지 뭐 외주를 받아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테슬라가 많이 좀 기술이 앞서 있고 기존 완성차 회사들이 이런 소프트웨어의 어떤 개발 능력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IT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현재 어떤 그리고 미래의 어떤 자동차 산업을 좀 진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더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거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보고서 이제 그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거수가 많이는 올라와가지고요. 예, 예. 그 마이크를 좀 활성화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마이크를 주신 건가요? 네네. 네, 우리 최현석 우리 국제전문기자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일본 자동차 업계의 대응이 궁금해요. 우리 최현석 기자는 또 일본에 또 아주 또 연수도 갔다 오시고 아주 그쪽에 또 그 인맥도 많고 책에도 또 일본 그 교수분 인터뷰도 하셨는데 일본 쪽에 이게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저는 요새 니케이를 보면서 계속 배터리라든지 뭐 부품이라든지 이 얘기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제 그것도 역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배터리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배터리가 우리 이제 LG, SK, 삼성, SDI 이런 회사들이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마 이제 유럽세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견제들이 많이 더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아마 험난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업가들이 잘 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전고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좋은데 화재 위험 같은 것들이 있고 아무래도 에너지 덴시티가 아무래도 전기차로서 완벽하지는 않죠. 좀 모자라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제가 모델 S는 몰아봤을 때 이 차가 파워는 엄청난데 밑바닥에다 돌덩이를 깔아놨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무거운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 제가 그러고 나서 그때 모델 S를 찾아봤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무거운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지. 그랬더니 그 모델 S에 배터리 그때 배터리 무게만 600kg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동차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600kg짜리 배터리를 밑에다 넣고 달리는 건 넌센스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도요타 이제 일본에서 지금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를 한 10년 넘게 정말 올인을 해서 자기네들 엔지니어들 쏟아 부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시제품이 나올 거예요. 올해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왜 도요타가 개발했느냐? 리튬이온 배터리로는 자기네들이 봤을 때 자기네들이 원하는 수준의 스펙의 전기차를 만들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 도요타가 돌파구를 만들려고 지금 기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아마 다소 충격을 줄 만한 성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배터리 업계, 일본에 가서도 배터리 업계 전문가들 만나보고 국내에서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이 배터리라는 게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산업이 아니어가지고요. 리튬이온 배터리도 지금 이렇게 꽃이 피우기까지 한 수십 년 걸렸잖아요. 소니가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한 게 한 1990년쯤 되나요? 90년, 91년쯤 됐으니까 그 건전지형이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가격이 떨어지고 양산화되려면 아직도 아무리 빨라야 5년도 너무 짧고 한 10년은 걸릴 것이다라고 많은 배터리 일본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열리긴 열릴 텐데 아직까지 우리 배터리 업계가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어 보인다 많이. 하지만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몇몇 화학업체들이 지금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노력하고 엔지니어를 갈아넣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배터리에 가려서 잘 여러분들이 아니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게 모터예요. 모터. 그 테슬라 차량의 강점 중에 하나가 모터이거든요. 모터가 뜯어봤더니 전기차하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작고 가벼우면서도 고성능의 모터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쉽게 따라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자동차 업체들도 테슬라 뜯어보고 그 ECU 기판 보고도 놀랐지만 모터 보고도 놀랐다는 얘기를 해요. 물론 배터리 개수도 좋고요. 근데 모터가 좋아요. 근데 이 모터에 대해서 일본 최고의 모터 기업이 어디냐면 일본 전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일본 전산. 여기가 일본에서 원래 기존 그 모터 업계에서도 세고요. 한 10년 전서부터 자동차용 전동 모터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죠. 근데 여기가 뭐냐면 모터의 효율이 좋아지면 어떻겠습니까? 모터 효율이 좋아지면 같은 배터리로도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모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브레이크스루가 살짝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기차에서 토요타도 그렇고 일본 업체들이 느리게 가는 게 맞고요. 사실 일본 업체들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갈고 닦아서 효율 높이는 건 잘하는데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늦는 것도 사실인 부분이 있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하지만 전기차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브레이크스루를 열기 위한 그 배터리나 모터에서 양쪽에서 뭔가 큰 지금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조만간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나머지 업체들은 매우 아직까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도요타는 아마 좀 2022년쯤에 도요타판 테슬라 자동차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을 목표로 내부적으로 전사 연구개발 조직을 다 뜯어고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여태까지는 하드웨어 중심이어서 소프트웨어가 죽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다 뜯어고치고 있고요. 또 도요타는 한 4, 5년 전에 미국에다가 나사 연구자들을 잔뜩 스카웃 해가지고 AI 그 자율주행 회사를 큰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하고 또 일본 내 한 10,000명 이상의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있거든요.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요타의 특성상 한 2022년쯤에 뭔가 물건이 딱 보고서 사람들이 테슬라 따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을 아마 소프트웨어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지금 가만히 있지 않죠. 테슬라도 지금 내년 말쯤에 지금 하드웨어 3.0이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내년 말에 그걸 완전히 싹 업그레이드한 하드웨어 4.0이 또 새로 탑재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완전히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버전 업이 되는 거죠. 나오면 또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테슬라가 또 엄청 빠르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테슬라에 그냥 가만히 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만한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된 차가 2022년쯤에 도요타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요타를 중심으로 끌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명쾌한 혹시 말씀 조금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제가 김준배고요. 그 네네. 파나소닉이 혹시 그 도요타는 파나소닉이랑 같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 만들고 있잖아요. 그 파나소닉이 사실 그 재작년에 투자를 적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LG화학이 득을 많이 봤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전고체 배터리 투자를 해서 그 혹시 그 투자를 못 했던 건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내막을 그 일본 취재를 통해서 아는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한번 추정을 해보면은 파나소닉은 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경영적으로도 좀 혼란이 많고요. 여러 가지 사업부 정리하고 하느라고 배터리에만 올인할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이 그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한번 톱다운으로 그냥 올인해가지고 쏟아 부어서 한 것들이 사실 배터리에서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일본 업체들은 그런 식의 어떤 의사결정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파나소닉이 배터리를 잘해갖고 전문 업체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 부분 조정에서 좀 지체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막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 아시다시피 테슬라하고의 합작 사업에서 파나소닉이 그렇게 재미를 많이 못 봤어요. 이익을 낸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서 좀 약간 의사결정의 혼란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질문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면 파나소닉이 지금 투자가 늦어졌던 게 전고체 배터리 개발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 개발은 도요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파나소닉과 도요타가 배터리 합작을 하는 건 맞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내부적으로 약간 의견이 많이 있다고, 이견이 많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파나소닉은 아직까지 리튬이온으로 더 발전을 시켜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전고체는 기존 이제 화학회사 중심의 배터리 업체들이 다 공통적으로 아마 가지고 있는 생각일 텐데 전고체가 개발은 하되 빨리 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요타는 빨리 개발하자고 재촉을 하지만 파나소닉은 상대적으로 빨리 오기 힘드니까 일단 우리 리튬이온부터 더 열심히 가격 낮추고 성능 효율 뭐 10% 20%씩 올려가지고 대응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다. 이쪽을 중점으로 둬야 된다는 쪽이고 파나소닉은 도요타는 더 빨리 전고체 이쪽이긴 한데 이 부분에서 이견 충돌이 있어서 그렇게 빨리 개발을 하거나 파나소닉의 전력을 다해서 전고체에 쏟아붓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도요타는 내부적으로 배터리 개발 조직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 조직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전담하는 전고체 배터리 전담 조직을 10년 전에 한 200명 규모로 설립을 했고 지금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타를 중으로 그다음에 이제 국가 정부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본이 다 정부, 학계,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일본은 이 각 공과대학 중심의 대학들마다 이 배터리 개발 화학 쪽에서 또 굉장히 또 뛰어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도요타 중심의 개발 이쪽으로 아마 지금 드라이브가 많이 걸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간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좀 소극적이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어도 우리 최연소 저자께서는 이런 도요타를 중심으로 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또 일본이 원체부터 잘하고 있었던 아까 니온 텐션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모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토요타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배터리 전담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022년 정도면은 또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일본산 전기차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이 쭉 이어지고 있어서요. 또 거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그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국 자동차 산업 관련에 대해서인데 중국이 지금 전기차 시장 관련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들어서 이제 중국 자동차 기업들도 전기차 시장으로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테슬라와 이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이 전기차 시장에서 맞붙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워낙 지금 뉴스를 생산해내고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도 이제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모든 뉴스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요. 중국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라든지 뉴스를 접하는 빈도가 좀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조만간 큰 결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살짝 먼저 말씀드리면 전기차가 작년에 유럽이 뭐 전기차 세상으로 간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 작년에 전기차가 몇 대쯤 팔렸을 것 같으세요? 많이 팔렸어요. 작년에 유럽에서 전기차가 100만 대 팔렸습니다. 100만 대 정도. 러프하게 설명드리면 이 100만 대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통상 전기차 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는 넣어줘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00만 대 팔렸어요. 그럼 중국에서 작년에 몇만 대 팔렸을 것 같으세요? 작년에 중국에서 140만 대쯤 팔렸습니다. 혼자서요. 물론 이게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에요. 단위 시장으로. 그 정도 팔렸고요. 그 다음에 중국 정부가 지금 어떤 계획을 내놓았냐. 이거는 그냥 계획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중국 공산당 정부가 작년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2030년에 첫 번째 순수 내연기관차는 신차 판매 불허하겠다. 뭐 많이들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그러면 신차 판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중국에서 모든 신차 판매의 50%는 전기차로 가져가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전기차가 뭐냐면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수소차 이게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이제 중국에서는 신에너지차 그래서 NEV라고 하는데요. 신에너지차라고 불러요. 중국에서는 이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빼고요. 하이브리드 빼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 기능만 있는 거죠. 충전 기능은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차 요 세 가지를 합쳐서 NEV라고 하는데 신에너지차 요거를 50% 가져가겠다. 대부분 전기차가 될 거예요. 제 생각에. 대부분 전기차나 플러그인이 되겠죠. 조금 뭐 수소차 들어갈 수 있고요. 요걸 50% 가져가겠다. 그럼 나머지 50%는 뭐로 가져가겠느냐? 하이브리드로 다 채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는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엔진이 들어가죠. 플러그인도 엔진 들어가요. 하이브리드니까 50%엔 다 엔진이 돌아가는 차들로 구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크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죠. 첫 번째, 2030년에 중국 정부가 개런티하는 1,500만 대의 전기차 시장이 중국에서만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일본 업체들이 엄청나게 지금 차를 팔아대고 있는데 그 일본 업체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하이브리드카 엄청 잘하죠. 2030년에도 1,500만 대 하이브리드카 시장이 중국에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미친 듯이 지금 쏟아부어서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전기차가 1,500만 대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냥 전기차만 하지 않죠. 당연히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두뇌가 들어가서 자율주행으로 가겠죠. 2030년이면. 그거에 대해서 이 플랫폼을 어디다 줄까요? 지금 이제 당장 테슬라는 용인을 하고 있죠. 테슬라가 지금 상하이에 공장 짓고 열심히 만들어서 잘 팔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지금 용인하고 있죠. 뭐 하는지도 보고 같이 거기 중국 사람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하지만 테슬라한테 플랫폼을 준다? 글쎄요. 구글, 애플한테 플랫폼을 준다?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주도권이 없지만은 IT 플랫폼에 대해서 안 뺏기려고 지금 거의 뭐 다른 서방 세계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IT 주도권 안 뺏기려고 IT 플랫폼들은 자기네들이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바로 올해 1월 달에 일주일 전에 중국의 바이두하고 그다음에 중국 최대 토종 자동차 회사 진리라고 있잖아요. 진리 자동차하고 바이두하고 합작해가지고 전기차 회사 만든다는 빅뉴스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대만의 그 애플 제품 대신 만들어주는 폭스콘하고 삼각연합을 구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폭스콘이 앞으로 전기차도 대신 이제 만들어준다는 걸 진리자동차하고 지금 전기차 개발 회사를 또 합작을 했죠. 그래서 바이두, 진리, 폭스콘 연합이 지금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진리, 폭스콘이 전기차 잔뜩 대량으로 만들어내면 거기에 두뇌는 누가 만듭니까? 바이두가 다 만들어주고 플랫폼화 시켜가지고 중국에다 다 깔아서 모빌리티 서비스 중국은 자기네들이 다 먹겠다는 거죠. 이건 반드시 그쪽으로 갈 거고요. 시장, 하드웨어적인 시장도 있고 거기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능력도 있기 때문에 한중일에서 아시다시피 팹리스는 누가 다 먹고 있습니까? 중국이 최고죠. 팹리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플랫폼 개발 능력 미국 말고는 중국밖에 없으니까요. 중국이 미국의 플랫폼을 내줄 리가 없겠죠. 당연히
앞으로 전기차 시장도 엄청나게 열릴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들 물론 시장을 외부에도 많이 주겠죠. 사람들 들어와서 인력도 빨아들여야 되고 이제 노하우도 얻고 해야 되니까 시장을 외부에도 주겠지만 자기네들이 전기차 엄청나게 만들 거고 거기에 대한 두뇌 플랫폼은 자기네들이 가져가려고 지금부터 계획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처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것과 좀 유사한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그 중국 업체들만의 어떤 폐쇄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그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자동차 시장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중국 자동차 시장 업체들의 그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상당히 강화될 것이고, 그리고 최원석 저자께서 보실 때는 적어도 이런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을 때는 중국 업체들 그리고 중국 그 기업들이 그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업체들에게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주도권을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구체화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질문을 조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거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그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활성화해 주십시오.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최현석 기자님 그 발표 잘 들었고요. 책도 저도 다는 못 읽었는데 테슬라가 정말 쇼크네요, 쇼크. 다른 것보다 뭐 어찌 됐건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도는 높아져서 감사한데 그러면 테슬라 쇼크 다음 쇼크는 주인공이 누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됐건 주도권을 이제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한 이슈가 좀 있으니까. 그리고 현기차가 과연 테슬라 쇼크의 다음 주인공이 될 수는 있을까요? 혹 지금대로 안 된다면 과연 누구와 손을 잡을 때 다음 주자 쇼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이제 그러면 다음 주자는 누가 될 것이냐.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아마 향후 10년 동안은 이제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어떤 모빌리티 혁명, 그다음에 이제 차츰차츰 지금 디바이스를 계속 갈고 닦아 나가서 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을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게 점점 이제 보급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의 주자는 뭐 현재도 생각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테슬라가 일단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엔비디아가 지금 벤츠하고 엄청나게 지금 양쪽 엔지니어들을 갈아 넣어가지고 2024년에 벤츠판 테슬라가 또 나와요. 벤츠의 계획은 2024년부터 신차에 다 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츠의 계획은 차츰차츰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개발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2024년에 빵 다 터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4년에 엔비디아의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벤츠도 고급차잖아요. 우리가 보는 최고의 고급차죠. 벤츠의 차도 멋진데 사용해 보니까 테슬라하고 뭐 여러 가지 구현되는 서비스, 모빌리티 서비스 다 되네.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죠. 이러다가 재앙적인 상황, 망해가지고 시스템 구현 안 되고 막 버그 나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은 정말 제대로 돼가지고 하면은 자동차 업계로서는 아마 뭔가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고급차 회사 쪽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 차도 약간 프리미엄 쪽이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빌아이라는 회사가 지금 사실은 자율주행은 다 못하고 있지만은 이제 에이다스라고 하죠. 이제 운전자 지원, 뭐 주행 보조 정도, 아니면 이제 레벨 2라든지 레벨 2 플러스 정도, 자율주행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밑에 단계. 이런 데서 실제로 비즈니스를 기존 자동차 회사들한테 다 그 기술과 칩을 다 판매해서 돈을 버는 거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예요, 모빌아이가. 그러니까 기술력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암론 샤셔라는 이분이 엄청난 엔지니어에다가 경영자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에 합병돼가지고 인텔에 칩하고 해서 같이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인텔이 지금 어렵잖아요. 인텔이 앞으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돌파구 마련하고 지금 길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잘만 한다면 이 부분에서 인텔 엔비디아 연합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엔비디아도 그렇고 엔비디아 벤츠도 있고, 근데 엔비디아는 벤츠하고만 하는 건 아니지만 벤츠에서 만들어낸 레퍼런스 카를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쏟아붓고 있어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등장할 거고요. 등장하면 제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가 가장 신경 쓰는 회사는 아무래도 애플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구글은 지금 사실 처음에 자율주행 제일 먼저 했잖아요, 구글이. 근데 구글이 지금 그 돈만 쏟아붓고 지금 어떤 그 계획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서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연히 뭔가 이 지금 모바일 안드로이드에서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광고 회사로서의 영역을 모빌리티 쪽으로 가져가야지만 회사가 더 클 수 있겠죠. 당연히 뭔가를 하긴 할 텐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그렇고요. 뭐 그래서 지금 주자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현대자동차는 처음에 아까 이제 하드웨어적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정의선 회장이 앞으로 이 회사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가 아버지 때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공식적으로도 얘기를 했지만은 자동차 서비스를 50%로 가져가고 나머지 이제 50%는 로보틱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죠? 개인 사람들 타는 드론 있잖아요. 개인용 항공체 이런 거로 가져가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 구조를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는 오히려 자동차 쪽에서는 몸집을 가볍게 할 가능성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대라는 전체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자동차 생산의 어떤 경쟁력, 하드웨어적인 경쟁력은 계속해서 갖고 가겠지만 브랜드도 당연히 갖고 가죠. 하지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구글 안드로이드의 그 생태계로 들어갔지만은 성공해서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하드웨어적으로도. 아마 그런 식의 어떤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애플은 지금 이제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애플에 대해서도 뭔가 그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그 애플 인사이드라든지 뭐 파워드 바이 애플 정도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완전 하천 생산이라기보다는 애플가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가 그대로 뭐 주저앉지는 않겠지만 아마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는 생각은 자동차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빌리티를 어떻게 이 어떤 그 서비스 플랫폼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물론 한국만으로 그거에 한국 시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연합이라든지, 또 정의선 회장이 지금 해외로 많이 다니잖아요. 아버지 때하고는 또 많이 달라서 이게 굉장히 리스크도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뭐 언론 보도대로 뉴욕의 아파트도, 맨하탄의 아파트도 좋은 거 사시고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외국 사람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뭔가 좀 뭐 다른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현대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떻게 답변이 좀 궁금하셨던 부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그 테슬라 이후에 넥스트가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IT 업계에서도 정말 많은 기대도 하고 있고 많은 준비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현석 저자께서 이제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는 또 한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의 행보에 아무래도 기대를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의선 회장이 그리고 있는 구상, 이제 앞으로 어떤 현대차가 자동차 제조사에서 이런 어떤 자동차의 생산은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에서 어떤 신사업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또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이런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질의응답은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질문은 또 나오고 있고 저도 이제 그 요청 사항이 들어오긴 하지만요. 또 이제 또 궁금한 부분은 또 이제 다른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또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온라인 북토크 테슬라 쇼크 이제 저자 최현석 기자님 모시고 진행을 했습니다. 모쪼록 그 최현석 저자께 뜨거운 박수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뭐 책을 꼭 안 사보셔도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책 반드시 좀 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주에 역사 책방 온라인 북톡도 이어갑니다. 그래서 2월 1일 화요일 또 같은 시간 7시 30분부터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신병주 저자의 신작 조광조 평전을 저자가 또 직접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역사 책방 2월 1일부터 저희 서평단 모집하고 있는데요. 역사 책방 홈페이지 부담 없이 방문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서평단 신청되시면 이제 깊이 있는 서평 쓰기 교육과 함께 또 책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20만 원 상당의 역사 책방 이용권도 이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또 좋은 이야기, 심도 깊은 이야기 서로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역사 책방 온라인 북토크는 이제 오늘 준비된 순서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겠고요. 또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신 그 최현석 저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오랜 시간 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이제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시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